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평생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에서 전략가로 살아온 한 노신사가 겪은 믿기지 않는 고백이죠. 처음 그가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천박한 상업주의가 올림픽을 망치고 있다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불과 열흘 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오만을 반성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도대체 알프스의 차가운 눈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 고집불통의 전략가는 한국의 진심 앞에 눈물을 흘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돋는 반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를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평생을 기술 전략가로 썩으며 세상의 질서는 오직 강한 자의 논리로만 돌아간다고 믿어온 사람이죠. 제 사전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기준을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의 찬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를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한 권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그 겉면에는 삼성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의 뒤를 쫓으며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나라. 그게 제 머릿속의 한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감히 그들이 120년 올림픽 역사의 성역인 시상대를 건드린다고요? 이건 올림픽의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옆자리의 수행원에게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이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상대는 신성한 곳이에요. 국가가 올라가고 영웅이 탄생하는 곳이지. 일개 전자제품 회사가 마케팅쇼를 벌이는 무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보받은 문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IOC와 결탁해 시상식의 연출 권한을 통째로 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추잡한 뒷거래를 폭로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15년 넘게 기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권력의 부패를 목격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상업주의는 처음이었죠. 호텔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도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거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의 로고가 마치 제 자존심을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날카로운 필체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오만, 올림픽 정신을 돈으로 사다.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서구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IOC 미디어 위원인 다나카 켄지였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밀러, 당신도 그 보고서를 봤나 보군. 오늘 밤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을 완전히 매장할 준비가 끝났네. 자네의 펜이 필요해. 다나카 켄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그의 정치적 야욕을 경계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목적이 같았죠. 한국이라는 불청객을 이 성스러운 잔치에서 쫓아내는 건 말입니다. 저는 셔틀버스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감히 누굴 건드린 건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런데 말입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에 저는 경기장 근처에서 묘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장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고작 손바닥만 한 기기들이 선수들의 시선 높이에 맞춰 배치되고 있더군요. 다나카 켄지가 장담하던 부패의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뻔한 상업주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요. 이 조용한 설계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나카 켄지는 왜 그토록 다급하게 저를 찾았던 걸까요? 어두컴컴한 회의실 안에서 다나카 켄지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로버트 밀러,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에요. 한국 놈들이 우리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고 올림픽 자체를 도둑질하려 한다고요. 다나카 켄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분노 섞인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며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나카 켄지의 분노가 과연 정의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기에 그의 손을 잡기로 했죠. 다나카 켄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미 중국 측 위원들과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내일 공식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보안 결함을 터뜨릴 겁니다. 로버트 밀러, 당신은 그저 옆에서 거들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올림픽의 주인은 다시 우리 같은 정통 세력의 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알프스의 밤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제 낡은 가죽 수첩에는 다나카 켄지가 준 독설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습 경기장 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그곳에는 어린 한국 선수 한 명이 혼자 남아 스케이트 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진수였습니다. 그 아이의 유니폼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진수를 보며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안다고 감히 세계를 바꾸겠다는 건가. 저는 일부러 그 아이가 들으라는 듯 헛기침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품격이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선수는 그저 들러리일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나카 켄지는 제게 그런 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 방송국의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해 이미 여론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이 선수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내심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기술의 성벽을 감히 한국 따위가 넘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켄지가 건네준 조작된 보안 보고서를 다듬으며 내일 있을 회의에서 한국 기업 총수인 이 회장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복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IOC 미디어 위원회 회의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한국의 이 회장은 수행원도 없이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그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리는 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 회장님, 돈으로 올림픽 시상대를 사셨다면서요. 그 덕분에 우리 일본 카메라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이 회장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다나카 켄지 위원님, 우리는 시상대를 산 게 아니라 선수들의 영광을 돌려주러 온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광? 웃기는 소리군.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며 이 회장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회장님, 당신들이 설치한 기기에서 심각한 데이터 유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건 올림픽 실격 사유입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승전보를 울리듯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측 위원들도 기다렸다는 듯 한국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장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던 그는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와 다나카 켄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러더니 가방 속에서 작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누군가의 땀 냄새가 밴 낡은 스케이트 끈과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씨, 당신이 믿는 그 숫자 뒤에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기술 전략가인 제게 저런 신파적인 물건을 내밀다니요. 하지만 이 회장의 다음 행동은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다나카 켄지가 절대로 세상에 공개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장면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다나카 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 선수 진수를 실격시키기 위해 뒤에서 꾸민 추악한 공작의 현장이 다름 아닌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조그만 기기가 어떻게 그 깊은 어둠 속의 비밀까지 포착해낸 걸까요? 이 회장이 제게 보여주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나카 켄지가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 흐르는 영상은 너무나 선명해서 조작이라는 변명조차 끼어들 틈이 없었죠.
어두운 빙상장 구석, 다나카 켄지의 사주를 받은 기술진이 한국 선수. 진수의 스케이트 날을 미세하게 손상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영상은 대체 누가 찍은 걸까요? 현장에는 방송용 대형 카메라도 없었고 그 시간엔 경비원조차 없었단 말입니다. 다나카 켄지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이건 불법 도청이야. 사생활 침해라고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추악한 기득권의 마지막 발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위원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우리 기술은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선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속으로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기술 전략가로서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저 정교한 영상 뒤에는 분명 한국 기업의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회장의 저 여유로운 미소가 오히려 위선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온 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며 메인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알프스의 매서운 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영상의 정체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경기장 주변에는 여전히 삼성의 로고가 박힌 작은 기기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렌즈는 작았고 겉보기에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기 앞을 지나가는 순간 제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제가 방금 지나온 길의 혼잡도와 가장 빠른 출입구 안내가 제 언어로 자동 번역되어 뜨더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야,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건가? 저는 불쾌한 기분에 휩싸여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노부부가 기기 근처에 다가가자 기기는 즉시 그들의 모국어로 안내 음성을 내보냈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당혹감 대신 안도감이 번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낡은 가죽 수첩에 적었던 한국의 오만이라는 문구 위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대기하는 훈련장 뒤편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전날 마주쳤던 한국 선수 진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진수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아이의 발목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붓기가 심해 양말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다나카 켄지의 수하들이 저질러 놓은 비열한 짓의 결과였죠. 진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선수의 눈에는 도끼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 상태로 경기에 나갈 수 있겠어? 포기하는 게 나을 텐데. 제가 무심결에 던진 말에 진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에는 원망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사람이 어떻게 그냥 포기해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보고 계시는데. 진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승패의 논리로만 세상을 봐온 제게 그 아이의 진심은 생경한 충격이었습니다. 진수는 절뚝거리며 링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수의 손에 들린 작은 기기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모든 선수에게 지급했다는 그 기기였습니다. 진수는 기기를 통해 누군가와 화상 통화를 연결했죠. 화면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투박한 한국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발은 좀 어떠냐?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레비는 내가 빙판에 서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진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진수는 참았던 눈물을 겨우 삼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통화를 마치자 기기에서 파란 불빛이 나오더니 진수의 부어오른 발목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근처에 대기 중이던 의료진에게 데이터가 전송되더군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 요원들이 달려와 진수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들은 이 회장이 말했던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고 정보를 나르는 기계가 아니라 선수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돌보는 살아있는 신경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무서워했던 것은 기술 속에 녹아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일본의 거대 방송사도
중국의 막강한 자본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진심 말입니다. 저는 제 가죽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으려던 찰나 경기장 저편에서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승전을 앞둔 연습 주행 중이던 진수가 얼음판 위에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수를 넘어뜨린 건 스케이트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숨겨놓은 마지막 폭탄이 터진 거였죠. 진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회장은 왜 진수의 추락을 지켜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걸까요? 얼음판 위로 튀어오른 불꽃은 짧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속도를 높여 곡선 구간을 돌던 진수가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그대로 펜스에 처박혔죠. 둔탁한 충돌음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위의 관중들도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죠. 얼음 위에 쓰러진 진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나카 켄지가 입가에 감추지 못한 미소를 띄우며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끝났군.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어. 저는 그 비열한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경기장 운영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다나카 켄지가 미리 손을 써둔 일본 측 기술위원들이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의 진입을 교묘하게 가로막았거든요. 그들은 경기장의 빙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어린 선수가 차가운 얼음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른들이라는 작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화가 나서 이 회장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선수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하던 그 대단한 시스템은 왜 가동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당신이 말한 보호인가요? 이 회장은 제 성화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진수가 쓰러진 지점의 빙판 아래 설치된 센서갑들이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도 전에 진수의 유니폼 등 뒤에서 작은 에어백이 터져 나오며 목과 척추를 고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기술 전략가로 평생을 보낸 저였지만 운동복 안에 저런 인명, 구조 장치를 숨겨둘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선수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죠. 다나카 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낡은 가죽 수첩은 이제 분노가 아닌 경이로움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진수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의무실까지 쫓아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았던 그 맑은 눈망울은 감겨 있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는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죠. 곁을 지키던 코치는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진수야, 이 상태로는 결승전은커녕 걷는 것도 무리야. 그만하자. 할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다. 하지만 그때 진수가 코치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진수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케이트화를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케이트 날의 뒷부분이 미세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사주한 기술진이 날의 강도를 약하게 만드는 특수 용액을 발라놓았던 겁니다. 열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부러지게 설계된 아주 정교하고 악랄한 공작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양이 된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나카 켄지는 이미 복도 끝에서 위원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회장이 진수의 의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수야, 내 진심이 얼음을 녹일 수 있다면
우리 기술은 그 길을 닦아줄 뿐이다. 할 수 있겠니?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정비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가방에서 나온 것은 평범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3차원 인쇄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선수의 발 모양과 무게 중심에 완벽하게 맞춘 새로운 스케이트 날을 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도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운 오직 진수만을 위한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대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죠. 다나카 켄지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시상대에서 한국을 제외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결승전 시간이 다가왔고 빙판 위에는 기적처럼 진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다나카 켄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상태로 다시 나올 수 있지?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위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바꾼 것은 시상대 위의 셀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올림픽의 추악한 이면을 한 아이의 꿈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로 정면 돌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수의 스케이트가 얼음을 치고 나가는 순간 제 눈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가 보였습니다. 진수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상대 선수들이 아니라 경기장 전체의 중계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다나카 켄지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화면이 꺼지기 시작한 그 찰나, 진수는 과연 시상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중계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검게 변하는 순간 제 가슴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마지막으로 뽑아든 칼날은 바로 방송 송출 중단이었죠. 그는 IOC, 미디어 위원회 권한을 악용해 한국의 기술이 승리하는 장면을 지구촌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암흑으로 변한 프레스 센터의 모니터들과 달리 관중석에 앉아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기기를 꺼내 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말입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관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삼성이 제공한 고화질 기기를 치켜들었고 그 작은 렌즈들은 빙판 위를 달리는 진수의 몸짓 하나하나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의 거대한 중계차는 멈춰섰지만 수만 개의 개인 채널이 실시간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쏘아 올리고 있었던 거죠. 다나카 켄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통신을 차단해. 저 신호를 죽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독립적 통신망은 다나카 켄지의 방해 전파조차 뚫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진수가 마지막 곡선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새로 갈아 끼운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를 때마다 날카롭고 투명한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까의 부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수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다른 선수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위였습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진동했고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평생을 냉소적인 관찰자로 살았던 제가 한국이라는 이름의 작은 거인이 일궈낸 기적 앞에 무너진 겁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시상대 근처로 달려가 위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개인 기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저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그는 끝까지 한국의 방식이 표준이 되는 것을 막으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상대 중앙에 선 진수가 주머니에서 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중석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다나카 켄지는 승전보를 울리듯 소리쳤습니다. 봤지? 저 선수를 실격시켜.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IOC 회장이 직접 진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진수의 기기를 향해 함께 포즈를 취해주더군요. 120년 올림픽 역사상 단 한 번도 허용되지 않았던 성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외국 선수들도 주저없이 진수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방송사가 편집한 화면이 아니라 선수 본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올림픽의 기록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권위를 내세우던 낡은 세대의 몰락이자 기술을 통해 개인에게 자유를 돌려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시상대 뒤편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제 낡은 가죽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중국 매체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의 자본이 올림픽의 공정성을 매수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눈을 번뜩이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듯한 그 도끼 어린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비열한 후속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승리의 환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채 한 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프레스 센터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일본과 중국 기자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노트북을 두들겨댔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어느새 기자들 사이에 섞여 한국 기업의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수만 명의 개인 정보가 중국 해커들에게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나카 켄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거든요. 그는 중국 위원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승자는 우리야. 내일 아침이면 한국 기업은 보안 사고의 책임을 지고 올림픽에서 영구 제명될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수의 승리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이라는 경쟁자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만이 목적이었죠. 저는 그 길로 이 회장이 머무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 회장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다나카 켄지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장 반박 성명을 내야 해요. 제 다급한 외침에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전 세계의 데이터 흐름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표시되어 있었죠. 로버트 밀러 씨,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들이 던진 거짓말이 제 발등을 찍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말한 보안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올림픽 중계권과 선수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어딘가로 유출되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정보들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장이 설치한 인공지능 방어망은 해킹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공격자의 경로를 역추적해 그 배후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일본 방송국의 서버실과 중국의 해커, 조직이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메신저 내용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한국을 모함하기 위해 직접 연출한 자작극의 현장이 전 세계 보안위원들의 모니터에 생중계된 것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군요. 그들이 파남정의 본인들이 빠진 거잖아요? 이 회장은 비로소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도취감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거짓을 말할 뿐이죠.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기술, 철학보다 이 한국 기업인의 신뢰라는 철학이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나카 켄지는 IOC 윤리위원회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이건 한국의 조작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흘린 샴페인 잔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며 뒤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회장은 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더 쉬운 방법이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초대한 비밀스러운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밀라노 외곽의 소박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죠.
이름하여 미래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작은 발표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케냐에서 온 소녀와 인도의 소년이 자신들이 만든 조악하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아이들의 서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생경했습니다. 수조 원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올림픽의 혼란을 정리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니요. 행사가 끝나고 제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시상대 권력을 바꾸고 다나카 켄지를 무너뜨린 분이 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요. 이 회장은 제 질문에 허허 웃으며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로버트 밀러 씨, 당신은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손에 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집착한 건 매출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피어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너희의 꿈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향해 쏟아냈던 비난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 회장의 손을 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기를 만드는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그건 평생을 현장에서 발로 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었죠. 그때 저 멀리서 진수가 목발을 짚고 걸어왔습니다. 진수는 이 회장을 보자마자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저 할아버지랑 통화했어요. 할아버지가 우시면서 고맙다고 우리나라가 제일이라고 하셨어요. 진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진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진수야, 고생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 기술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그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며 카메라 셔터를 누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사로 박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밤을 꼬박 새우며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회장이 제게 선물한 한국의 최첨단 기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술의 종말을 보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난 인간의 진심을 보았다.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기쁨이 전신을 감돌았죠. 하지만 제 기사가 발행되기 직전 편집국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제 기사의 게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배후에는 다나카 켄지보다 더 거대한 인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로버트 밀러, 자네 미쳤나? 한국 기업을 찬양하는 기사를 쓰다니. 우리 광고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편집장의 고함이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직위와 연금을 모두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을 막는다면 저는 오늘부로 저널리스트를 그만두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편집장도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기사가 전 세계로 송출된 날, 밀라노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기기로 서로의 얼굴을 찍어주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통의 벽은 사라졌고 두려움의 자리는 호기심과 환대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면세점 한 구석에 있는 한국 홍보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제품 대신 진수가 시상대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진수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었죠. 저는 그 사진 아래에 적힌 문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순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도록 도울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제 낡은 가죽 수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제게는 편견의 기록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졌으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알프스 산맥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술과 인성을 동시에 꽃피울 수 있었는지, 그 뿌리 깊은 저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이죠.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바꾼 것은 올림픽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경쟁자로만 보던 서구식 개인주의와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던 추악한 관행을 배려와 공존이라는 한국식 가치로 비바꿔 놓은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비빔밥을 한 숟갈 뜨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한 맛이 제 혀끝을 자극할 때 저는 비로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차가운 얼음 위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사람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을 향한 진심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기내 좌석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밀라노의 겨울은 한국이라는 난로 덕분에 가장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승리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의 든든한 증인이자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밀러였습니다.